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굉장히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지만 홍 원장님과 그리고 예배위원회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여기서는 무모함을 감내한 이유는 제가 어린이와 비교적 가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데에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나름 추측을 했는데요. 첫째는 제가 이제 어린이를 위해서 동화를 쓰고 있는 사람이고, 또 둘째는 제가 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예, 항상 두 번째 반응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저출산 시대라 그런지 제가 이제 아이가 있다고 하면은 갑자기 저한테 다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일부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애국자다 뭐 이러면서. 근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애국하려고 아이를 많이 낳은 건 아니고요. 인생이 그렇듯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첫째가 대학생이고요. 둘째가 고등학생, 그 다음에 셋째가 중학생, 그리고 넷째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집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엄마가 되기에 참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이제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까 부족해서 정말 매일매일 마음을 다스리고 또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한계를 많이 느껴서 뭐 싸우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명감까지는 거창한 것 같고요. 제가 깊은 수준 높은 얘기를 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어린이와 가까이 있으면서 어린이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하고 이제 겪은 얘기를 그렇게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린이들도 같이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이번 어린이날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준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바뀔 수 있는데 100주년 어린이날일 수도 있고 또 101주년 어린이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이제 어린이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더 느끼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왔고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왔고 또 어린이날 관련 행사들도 뭐 박물관, 뭐 미술관, 그다음에 교육계, 그다음에 출판계에서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어린이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린이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좀 전에 기도하시는 형제님께서 사실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만큼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가 동화를 쓰면서 느꼈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어린이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1922년 5월 1일을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어린이날 선전문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1922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지난해가 어린이날 100주년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를 특정 종교 이념을 넘어선 전국적인 어린이 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불교 소년회와 그다음에 조선 소년군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1923년에 조선 소년 운동 협회를 조직하게 되고 1923년에 어린이날 선언을 다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 최초의 어린이 선언이라고 하면은 1924년 국제 아동 권리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 선언인데요. 사실 이것보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선언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 아동문학가 윤석중 씨는
우리나라의 어린이 선언이 세계 최초의 어린이 선언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1927년에 어린이날이 5월 첫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가 1945년 광복 이후에 이제 5월 5일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1975년부터는 이제 공휴일로 제정이 되어서 이제 빨간 날이 된 거죠. 제가 22년에 발표한 제1회 어린이날 선전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 101년 전인데 굉장히 앞선 얘기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요. 1번,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2번,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고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3번,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4번,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5.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6.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말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7. 장가나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제 어린이를 위해서 동화도 쓰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면 이 어린이의 개념이 청소년으로 또 확대가 되고, 예전에는 사실 20살 정도면 어른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사실 대학생 시기까지 넓게는 청소년, 청년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하지 않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아직 완전한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장가나 시집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선언문은 지금 봐도 굉장히 아름답고 간결하죠. 천도교 소년회의 방정환 선생님의 생각이 반영되어 김기전 선생님께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3년 이제 여러 종교가 단합해서 발표한 어린이 선언은 사실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어른에게 드리는 글, 그리고 어린이에게 드리는 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소년운동 선언 3가지 조건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23년 소년운동의 선언 1번부터 3번까지 있습니다. 1번,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라. 3.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이것이 1923년 발표한 어린이 선언입니다. 세계 어린이 인권 선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계 어린이 인권 선언은 1923년 1차 세계 대전의 폐허 속에서 기아와 질병에 신음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세이브 더 칠드런 있죠.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을 설립한 영국의 사회운동가 에글랜타인 잽 여사가 아동 인권과 구호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아동의 5가지 기본 권리를 처음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4년에 국제연맹이 이 잽 여사가 주장한 아동 기본 권리를 토대로 아동 권리 선언을 채택을 하며, 이 선언이 사실 세계적으로는 최초의 어린이 선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제네바 선언은 5개 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한 모든 필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2. 굶주린 아동에게는 먹을 것을, 병든 아동에게는 치료의 혜택을, 지능 발달이 뒤늦은 아동에게는 도움을, 불량한 아동에게는 감화를, 고아와 불량아에게는 주거를 마련하여 보호해야 한다. 3. 위기에 직면했을 때 최우선으로 아동을 구해야 한다. 4. 아동을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위로 이끌며 모든 종류의 착취에서 보호해야 한다. 5. 아동에게 자기의 능력은 인류 동포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자각을 주며 보호해야 한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제네바 선언에 국제연합이 2개 조항을 추가하였고, 이제 1948년에 이제 개정된 제네바 선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9년에 이를 토대로 UN 아동 권리 선언이 공표가 되고요. 이제 20년 후에 UN 아동 권리 협약을 통과시키게 되어서 아동 발달 특성에 맞추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를 이제 자세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이 훌륭한 어린이 선언들이 사실 굉장히 이른 시기에 1920년대부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더 앞서서 또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입니다. 예수님 때니까요. 사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어린이 선언은 이제 2000년이 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어린이 주일 때마다 계속 읽으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이와 여자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시기 때 이제 집회해 온 어린이들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오게 하지 못하게 하실 때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하시고 이제 저희 위에 직접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마태복음 18장에도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들이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본문으로 정한 그 에베소서 4장에는요, 이제 이것과 약간 결이 다른 또 말씀이 있어요.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사실 첫 마태복음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은 굉장히 어린이의 특성에 대해서 상반되는 면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다. 심지어 그 마가복음에 보면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가 굉장히 온전한 인간이고 심지어 어른보다 더 우월한 특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또 다른 면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만, 어린이가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자라나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의 연약한 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말씀을 들을 때 어린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의 어떤 의심 없는 것, 순진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어린이처럼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린이가 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명확한 증거를 대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린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린이 안에 어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작다고 해서 2분의 1이나 3분의 1의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인격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인 것 같고, 하지만 또 어린이에게는 부족한 특성이 있어요. 아직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키가 작아서 버스 손잡이나 지하철 손잡이를 잡을 수 없고, 또 이해력이 부족하고 어휘력이 부족하고 그런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는 사실 온전함과 부족함, 이 굉장히 상반되는 특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부족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테 2분의 1, 3분의 1 정도의 권리를 주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이지만 이 아이가 부족한 면이 있으니 온전히 자랄 때까지 우리가 돌보고 배려하고 보살피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를 대할 때는 이 어린이 선언과 그 다음에 성경이 강조하는 이 굉장히 상반돼 보이는 두 가지 관점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과 어린이 선언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대우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에 대해서 그 현실을 살펴보지는 못하겠고 한국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단편만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염유식 교수님 팀에서 수행한 2021년 제12차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비교 연구를 한 건데요.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79.5점으로 OECD 22개 국가 중에 22위입니다. 세부 지표 중에서는 건강과 삶의 만족 분야가 최하위이고 외로움은 끝에서 2등. 그 다음에 한국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통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고요. 청소년 자살률은 정말 슬프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출산율과 출생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는 기사가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어린이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정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런 출산 정책들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를 그 어린이 선언문에 보면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요즘은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학업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1919년 연말 통계개발원에서 이제 통계 플러스 연구조사에 따르면은 아동 청소년의 33.8%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한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 원인으로 학업 문제를 가장 큰 37.2%로 꼽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도 하루 3시간 이상 공부한다는 비율이 초등학생에서도 41.4%가 되고 있고요. 반면 하루 3시간 여가 시간을 보낸다는 비중은 초등학생 45%, 고등학생은 27%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노키즈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카페나 이제 어떤 장소에 가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편말을 걸었는지 너무 이해를 합니다. 저도 항상 집에 4명의 아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편인데요. 그 말을 이해하지만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카페를 이용하거나 이제 기차를 이용할 때 내가 이렇게 쉬고 싶을 때 이제 심하게 떠들거나 울거나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어린이들에게 공공시설 예절을 이렇게 사실은 이제 훈계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 아예 그것을 차단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어떤 특정 세대나 인종이나 성별을 출입 금지시키는 것은 차별이 맞죠. 예전에 흑인에게 버스 뒷자리에 앉게 하고 가야 할 식당이나 화장실을 정해주던 것, 그리고 여성을 족보에 올리지 않고 또 재산권을 주지 않는 것과 비슷한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현대 시대에서 어린이라는 이유로 그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대놓고 이렇게 차별을 공표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혐오스러운 행동인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인구가 이렇게 줄고 서울의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하죠. 문을 닫는다는 뉴스가 나와서 어린이들이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어린이들을 그렇게 대우를 하고 환영을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김포의 어느 학교에서
제 기억으로는 병설 유치원부터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그 어린아이부터 중학생까지를 11시부터 1시까지 나눠서 점심을 먹는 거죠. 11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진짜 배가 안 고픈데 자꾸 점심을 먹으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막 너무 배가 고픈데 그걸 기다렸다가 1시가 넘어서 밥을 먹고, 그리고 사실 그 유치원생과 고등학생의 메뉴는 사실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그럴 텐데, 이제 같은 메뉴로 그 긴 시간 동안 배식을 나누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뉴스를 보고, 와, 지금 학교가 남아도는데, 건물이 남아도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래서 교육청에 막 이렇게 항의하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고치겠다 하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춘천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는 학교 시설이 부족해서 이제 인구가 이렇게 몰리는 지역이 있잖아요. 운동장에 이제 가건물을 설치해야 수업이 가능한데, 이쪽 한쪽에 운동장 안에 어른들을 위한 테니스장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사용하는 시간 외에는 그 테니스장 문을 잠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정말 운동장이 너무 좁아서 그렇다고 테니스장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2023년에 진짜 어린이가 심지어 부족해서 막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시점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어린이가 적다고 하는데요. 사실 인원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이 점점 소수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가 사실 정치적으로는 점점 소수자가 되어서 무시해도 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인구가 줄었다고 하면 지금 바로 교사 수를 줄이고 교대 정원 줄이고,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실에 보조교사도 배치하고, 그래서 교사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교실 배치도 저희는 정말 이렇게 획일 교육을 하는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외국 학교처럼 이렇게 원으로 둘러앉아서 교실 배치도 새롭게 하면서 학생과 교사와 교실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린이 청소년에 관해서는 그 밖에도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 다음에 미등록 이주 아동 문제도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불법 체류자의 자녀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공식 명칭이 미등록 이주 아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사실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여러분이 이제 기사와 책, 다큐멘터리로 이런 어린이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접하실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에 어린이 선언과 성경에서 우리가 어린이를, 사실 저희는 이제 배척하고 있는 시대지만 어린이와 가까이 해라, 그리고 어린이에게 자주 이야기를 해줘라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어린이를 가까이 하고 어린이에게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 이 방법은 제가 동화를 쓰는 방법에서 힌트를 얻어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화를 배울 때나 동화를 쓸 때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기본 원칙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린 성경과 어린이 선언에서 말했던 어린이의 온전한 인격성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동화 쓰는 과정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까예요. 그렇다면 첫째는 이제 what이죠. 무엇을 어린이에게 말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는 이제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으로 대화라는 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화를 쓸 때나 어린이에게 말을 할 때 이걸 기억하는데요.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정말 제가 진리라고 믿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내가 믿지 않는 얘기나 생각도 안 해본 얘기, 그리고 대충 생각한 얘기를 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정을 믿지 않으면 요정 이야기를 쓰면 안 돼요.
그건 어린이가 다 알거든요. 그리고 내가 귀신을 안 믿으면서 귀신 얘기를 쓰면 어린이 잠깐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정말 작가가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로 재밌게 아무리 얘기를 꾸며도 이 작가 거짓말하네, 그거를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외계인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계인 동화를 써요. 그래서 SF 동화를 제가 이제 몇 편 썼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믿지 않는 얘기는 못 쓰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 믿지 않는 얘기를 어린이들에게 하면은 그건 어린이를 무시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네. 근데 열심히 하면 진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저는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열심히 축구한다고 해서 모두가 손흥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물론 제가 손흥민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동화는 사실 한 명의 손흥민보다 나머지 99명의 손흥민이 되지 못하는 아이가 주인공인 장르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동화를 쓸 때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열심히 훈련해도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없거나 후보 선수 자리에 항상 앉아 있어서 한 번만 뛰었으면 하거나 아니면 아예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주인공으로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축구를 잘하는 애들은 동화책을 읽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연습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축구를 좋아하지만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아팠던 어린이 독자를 기억하고 동화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이에게 너의 축구 선수는 비록 되지 못했지만 너의 노력이 의미 없지 않아. 축구와 상관없는 너의 일상도 너무 소중하고 너는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 걸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애가 누구를 엄청 좋아해요. 네가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고 기도하고 빌면 그 애도 널 좋아할 거야. 너의 사랑은 이루어질 거야. 저는 그런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마음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만약에 그 모든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죠. 네가 아무리 그 친구를 좋아해도 그 아이는 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너한테 못되게 할 수도 있어. 그런 일을 겪는 아이를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동화거든요. 그래서 같이 견뎌보자.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마음은 너무 소중하지만 그 친구가 너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야. 나도 겪었어.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동화의 태도이고 또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해야 할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너 열심히 공부해. 너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성공할 거야.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도 사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믿고 있지 않으면서 약간 그게 익숙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그런 말은 어린이의 마음에 절대 와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얘기할 때는 사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정말 내가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어린이들이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축구하면 축구 선수가 될 거야,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어린이를 이제 많이 만나는 시간들이 있는데 어린이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 그것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방법, 아까는 우리가 what을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how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것은 이제 어린이가 부족하다는 것을,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이런 축구 선수가 다 될 수 없어, 이 얘기를 어린이에게 야, 너는 글렀어. 지금 하지 마. 그 시간에 공부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품성으로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고, 수학을 예를 들면 편할 것 같아요. 저희 막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요. 가끔 수학 문제를 저한테 가지고 와요. 그럼 네모 더하기 3은 얼마 해서 네모 칸을 채우는 건데 저는 보는 순간 답을 알죠. 보통 어른들은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보면 답은 알아요. 근데 풀이 과정을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는지를 잊어버리고 1차 방정식, x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네모를 남겨놓고 다른 것을 이항시키면 답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배우지 않은 방법으로 저희는 답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야 중학교 가면 어차피 이거 XY 다 배우거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알아놔.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애가 그 다음 단계의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동안 배웠던 범위 내에서 이 수학 풀이 과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을 보면 그 앞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지식을 잘난 척하지 않고 그 앞에 아이가 배웠던 방식대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설명할 때에는 어린이가 그동안 배운 것들, 어린이가 쓰는 단어들, 그리고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유리한 게 제가 어린이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얘들이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지만 저희 선배 작가님들 중에서 이제 아이를 다 키우신 분들은 저한테 가끔 연락이 와요. 그래서 요즘 중학생들 정말 용돈 얼마 쓰니? 그리고 주로 어디 가서 밥 먹니?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어떤 단어를 쓰니? 그래서 가정통신문 좀 보내줄래? 이렇게 묻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감은 점점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이제 어린이들이 어떤 말을 쓰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사실 요즘은 정말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저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요. 물론 왜냐하면 제가 또 자만하면 안 되는 게 저희 아이랑 다른 아이들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계층의 또 여러 성별의 또 여러 인종의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것은 좀 감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어떻게 좀 쉽게 재미있게 말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는 내 내면에서 우러나는 솔직한 말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어린이들의 가장 좋은 점은 어른보다 수용력이 좋고 유연하고 또 후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금 어렵게 말해도 그 진심이 담겨 있으면은 그것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태도로 자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어린이에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고 이야기를 걸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린이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교회가 성경과 어린이 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린이라는 존재를 존중하면서 또 연약한 어린이를 인정하면서 어린이를 환대하는 그런 예스 키즈 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